네, 마지막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산업간호사라고 치시면 이제 블로그 검색에서 니츠노트라고 적힌 게 제 블로그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건관리자 업무부터 볼까요? 우선 업무를 보기 전에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좀 볼게요. 물론 간호사도 선임이 될 수 있지만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이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기사, 환경관리기사 이렇게 있거든요. 총 이렇게 7가지 측면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자격 면허를 따신 분에 의해서 이렇게 보건관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지만 위생기사나 환경관리기사분들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수는 600명이 넘을 때, 공사금액은 건설업 기준으로 800억이 넘을 때, 그때는 한 명 무조건 선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선임이 안 됐을 때 과태료가 1회에 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동부 점검 나올 때마다 500만 원을 과태료로 내게 되겠죠. 보건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서 보건관리 업무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보건관리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다 내겠죠. 크게는 5천만 원 이상부터 작게는 5만 원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 과태료로 나가게 되면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이나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건관리자를 무조건 선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 수가 600명이 넘을 때마다 이렇게 한 명씩 추가되는 거죠. 1200명이 되면 2명을 선임을 해야 되고, 상시 근로자가 1800명이 되면 이제 3명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충 그런 거고,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건관리자 업무는 대충 이게 아니고 한눈에 보기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로자 건강관리나 건강증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서 의사나 이런 간호사, 의학적 의료인분들 같은 경우에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관리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환경 관리나 작업관리 측면에서는 위생기사분들이나 대기환경기사 이런 분들이 신경을 더 잘 써주시고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각자의 분야에서. 이렇게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 이쪽 밑에 작업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사분들이 훨씬 일을 잘해 주실 것 같고, 먼저 제가 간호사다 보니까 위쪽을 위주로 보게 되는데,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병원이나 건설업, 제조업 망라하고 다치는 경우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죠. 거의 여기가 베어서 왔다던가, 배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왔다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이런 응급처치나 의약품 투약 이런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신 그 위생기사분들이랑 환경기사분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직접적으로 주거나 하는 거는
그 약품법 그런 데서 위반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냥 그 의약품 이런 카트에다가 넣어놓고 그 설명에 대해서 같이 첨부해서 적어주시면 알아서 근로자분들이 필요한 약품을 가져가시겠죠? 그럼 그 의약품에 대해서 관리대장만 잘 적어주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관리. 업무상으로 해서 저희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음이나 분진 가구 같은 위해 업무가 많아서 소음성 난청이 걸리시는 분들이 꽤 있고 하다 보니까 귀마개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음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뭐 흡음재 이런 걸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그 일을 안 하지 않는 이상 소음이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소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근로자 건강관리를 하는 거고요. 건강진단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특수건강검진 뭐 배치 전 배치 후 건강검진 이런 뭐 수시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센터나 의료기관에서 받아왔을 경우에 그 주기를 관리를 해주고 또 그 사후관리 소견서가 있잖아요. 그 소견서대로 그 근로자분들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건강 상담 분야 그 근로자들이 뭐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금연 금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연계를 시켜주는 거죠. 보건소나 센터나 이렇게 연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연결을 시켜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이 간호사나 의사시면은 의료인이시면은 충분히 그쪽 측면에 대해서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 측면에서 상담을 해주실 수 있어요. 보건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이제 정기 안전 보건 교육을 해야 돼요. 안전 교육도 하고 보건 교육도 또 따로 하고. 저희는 보건 관리자니까 보건 관리자는 이제 질병이나 금연, 금주, 생활 습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응급처치도 CPR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일반인들도 교육을 다 받잖아요. 요즘에 옆에 동료가 쓰러졌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아니까 적어도 사람을 부르는 것 정도는 보건관리자를 부르는 것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건강관리가 가장 본인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 본인이 걸렸다는 걸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분명 높으신데도 자기는 혈압이 원래 없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거지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 개선 교육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예방교육도 중요할 것 같죠. 아무래도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혈압 당뇨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고 금연금주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교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면서 이제 생활 습관 개선도 같이 해주시면 되고 상담이랑 교육을 병행하면서 생활 습관 개선을 목표로 잡는 거죠. 근로자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본인 생활 습관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금연금주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보다 더 나은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직무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분들이 많을 거고 현장직 분들 좀 많겠지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쌓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준다거나 이런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트레스가 너무 오늘따라 너무 심한 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잠깐 연차를 쓰는데 도움을 주신다든지, 연차를 그냥 쓰기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건관리자 분들한테 오시면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측정을 해보고, 스트레스가 높아서 오늘은 연차를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되지만, 그럼 또 상사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적당한 핑계를 대서 보건실에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연차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술로 푸시는 경우가 많고 담배로 푸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을 가르쳐 주신다거나,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를 연계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현장을 돌아야 뭐가 문제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위생기사분이 아니셔도, 그 환경관리 기사분이 아니셔도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돌다 보면은 이게 건강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제 분진가루가 너무 많이 날린다던가 이러면은 분진가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를 해서 분진가루를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장치를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야겠죠. 관리 금액을 쓰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관리팀장님한테 가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 요 정도의 성능을 갖춘 국소 배기 장치를 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게 또 보고서로 이어지는 거고,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써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할 건지 써서 그냥 대충 이렇게 양식을 써서 적어서 제출을 하면 관리팀에서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설치를 해주시겠죠. 금액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직접 금액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별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안전보건관리비가. 그래서 이렇게 관리팀에 의뢰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순회를 하면서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게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분이나 팀장님, 관리직 분들이랑 그 사이를 좀 원만하게 해두어야지 이런 업무 측면에서 본인 업무 측면에서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학물질 관리라고 해서 건강상의 위험이 되는 화학물질들이 있어요. 여기 저도 따로 정리를 MSDS 쪽에 해놨는데, MSDS랑 화학물질, 유해 화학물질이 뭔지를 보시면서 정확히 어떤 종류고, 이제 종류가 꽤 많거든요. 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90 몇 종인가, 196종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찾아보시고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관리 대장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유해한 물질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에, 창고나 이런 밀폐할 수 있는 시설에 두시는 걸로 사진 대지를 찍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던가, 이렇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MSDS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경고 표지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제 각 물질마다, MSDS 물질마다 경고 표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경고 표지에 따라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고 표지가 대충 보시면은 MSD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경고 표지는 이렇게 총 거의 9가지 경고 표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나눠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경고 표지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 필요한 물질마다 그 보관 용기마다 표시를 해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지를 딱 해두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같이 첨부를 해서 그 용기마다 부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해 물질, 유해인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대상 해서 190종, 177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업체에서 정보를 넘겨주실 때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자기가 비교를 더 일일이 해보면 좋겠죠. 일일이 해보면서 알아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구 착용 지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음 편에서 드리겠습니다.